네 운명은 여기까지야.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절벽 끝에서 한 여자가 휠체어를 밀어버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은 성진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 19살 강하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바보라고 믿었고 계모는 그 믿음을 이용해 조용히 그를 지우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사라져야 했던 그 소년이 흙탕물 위에서 두 다리로 일어선 겁니다. 3년간 휠체어에 갇혀 침을 흘리고 발을 밟혀도 아무런 반응 없이 허공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떨리는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서서히 몸을 일으켰고 비에 젖은 얼굴 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날부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성진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 강하늘은 1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무는 곳은 본체의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뒷마당 끝자락에 버려지듯 세워진 별채의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하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간병인이 거친 손놀림으로 하늘의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냈습니다. 닦는다기보다는 문지르는 것에 가까웠죠. 그러면서 하늘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을 왜 돌봐야 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고 입술 한 번 실룩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때 별채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복형 강도준이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수제 구두를 신은 도준은 하늘 앞에 서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늘의 맨발 위를 구둣발로 지시겼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력이었지만 하늘은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야? 식물이랑 다를 게 뭐야? 하늘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은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 별채를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계모 송채린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죠. 하늘아, 영양제 먹을 시간이야. 이거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어.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 속에는 따뜻함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입을 벌렸고 송채리는 능숙하게 약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늘이 꿀꺽 삼키는 것을 확인한 송채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송채린이 복도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하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멍했던 눈동자에 서늘한 빛이 스쳤고 하늘은 재빠르게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약을 뱉어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이 약의 정체를 하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의 다리는 3개월 전부터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에만 하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어서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몇 번이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휠체어 팔걸이 안쪽에는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매일 밤 녹음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이 집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송채린이 하늘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하늘은 오히려
그 카메라 앞에서 더욱 완벽한 바보 연기를 펼쳤습니다. 침을 흘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벽을 향해 웃음을 터뜨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하늘은 송채린이 자신의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화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송채린은 그 진단서를 손에 쥐고 흡족해 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준이 거실에서 하늘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손수건, 편지, 사진들이 하나씩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하늘은 별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을 뿐이죠. 하지만 하얗게 변한 손가락 마디가 하늘의 진짜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하늘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 수 없도록 스스로를 단련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하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의 비서실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가 담긴 암호였습니다. 하늘은 그 암호를 몇 번이고 되뇌며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동시에 별채 컴퓨터를 통해 송채린이 성진그룹 재단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현장을 해킹하여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세상 모두가 강하늘을 불쌍한 바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복수의 설계도가 한 장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조용한 별채에서 어떤 폭풍이 시작되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계시던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진그룹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임직원들은 술렁였지만 정작 이 집안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송채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보다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불러들이는 것이었죠. 서재 문을 잠근 채 낮은 목소리로 유언장 조작을 지시하는 송채린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의 원래 유언장에는 이런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신이 건강한 직계 자손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 송채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멀쩡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하늘에게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송채린은 서둘렀습니다. 하늘을 심신미약자로 확정짓기 위해 강제 입원 서류를 준비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 시각 별채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하늘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은 역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지만 간병인이 방을 나가자마자 하늘은 휠체어를 천천히 화장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모든 것을 덮은 뒤에야 비로소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을 이 별채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직 다 알지는 못했지만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준이 부하 2명을 데리고 별채에 나타났습니다. 도준은 하늘의 휠체어를 거칠게 끌어본 채 지하실로 내려갔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도준이 하늘의 손목을 움켜쥐고 인주를 묻힌 뒤 종이 위에 내리눌렀습니다. 찍어. 어차피 내가 뭔지도 모르잖아. 하늘은 저항하는 듯 손을 비틀었습니다. 도준이 짜증을 내며 더 세게 누르는 바람에 지장이 크게 번져버렸죠. 도준은 혀를 차며 새 종이를 꺼냈지만 하늘이 다시 손을 흔들어 인주가 엉뚱한 곳에 묻었습니다. 겉으로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의 서투른 몸짓이었지만 사실 하늘은 일부러 각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죠. 도준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하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늘은 고개가 돌아간 채로 멍한 눈을 깜빡일 뿐이었고 결국 도준은 제대로 된 각서를 받아내지 못한 채 하늘을 다시 별채로 던져놓았습니다. 한편 송채리는 더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각서 따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하늘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송채리는 신뢰하는 측근을 불러 사고를 가장한 제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송채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빼낸 도청 파일이 하늘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 안에는 송채린이 측근에게 하늘의 사례를 공모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을 듣는 하늘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차가운 확신만이 눈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죽은 것처럼 보여야만 복수가 완성된다는 것을요. 송채린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송채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하늘아,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면 좋겠지? 어머니가 좋은데 알아봤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전에 휠체어 깊숙한 곳에 GPS 추적기와 백업용 녹음기를 장착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계모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차는 인적이 끊긴 산길을 달렸고 점점 가파른 절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바깥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송채린이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송채린은 뒷문을 열고 하늘을 휠체어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빗물이 하늘의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송채린은 휠체어를 절벽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발 아래로는 캄캄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송채린이 하늘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말을 끝으로 송채린의 두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송채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하늘은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젖은 흙바닥 위를 두세 바퀴 굴렀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팔과 등을 찢었지만 하늘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주었고 송채리는 이미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하늘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3개월간의 밤마다 훈련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하늘은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휠체어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잔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부서진 것은 휠체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미리 약속된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의 차였죠. 하늘은 절뚝이며 차에 올라탔고 비서실장은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켜 외곽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채리는 경찰서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났습니다. 평소 우울 증세가 심하던 의부사들이 한밤중에 휠체어를 타고 나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냈지만 그 어떤 눈물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절벽 아래에서 부서진 휠체어를 수거했고 자살 시도로 인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도주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언론사에 하늘의 지능 저하 진단서와 우울증 병력을 대대적으로 흘렸죠. 뉴스마다 하늘의 이름 옆에 정신질환, 자해 충동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고 세상은 하늘을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존재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채린과 도준에게 하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은 그 시각 은신처의 낡은 책상 위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오랜 시간 추적해온 송채린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하나하나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자금이 다시 국내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루트를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잡았습니다. 송채린의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가 도준의 생년월일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만큼 송채린이 도준만을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늘의 편만은 아니었습니다. 송채린이 고용한 킬러들이 절벽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킬러들은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은신처를 향한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서실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떨렸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죠. 하늘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고 조사를 해보니 비서실장의 아내와 어린 딸이 송채린 측에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은 분노 대신 이해를 택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다그치는 대신 가족을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이라는 것을 비서실장은 하늘의 눈빛에서 읽었고 다시 한번 하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은 직접 킬러들의 아지트에 잠입하는 위험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캄캄한 새벽 검은 옷으로 온몸을 감싼 하늘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다리를 이끌고 건물 뒤편 비상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킬러들이 송채린과 거래한 장부, 입금 내역, 지시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촬영했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억누르며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온 하늘은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랫동안 송채린이 먹이던 약의 성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근육 이완제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증거였습니다. 한편 도주는 성진그룹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송채린이 뒤에서 줄을 당기고
도준이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었죠. 하늘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망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에 법원에 상속권 유효 확인 소송을 몰래 접수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서도 법적 권리만은 지켜두기 위한 한 수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하늘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반격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가 남긴 암호를 풀고 비밀 금고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건물 지하 3층, 일반 직원은 존재조차 모르는 구역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야간 보안이 교대하는 틈을 노려 건물에 진입한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묵직한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송채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의 친어머니가 타고 있던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 하늘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사고로 처리해.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되려면 그 여자가 사라져야 해. 하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송채린이 계획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늘은 이를 악물고 감정을 삼켰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금고 안에 서류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하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내가 원망하는 거 안다. 왜 아버지가 너를 별채에 가두고 그 여자 앞에서 바보 행세를 시켰는지. 하지만 그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걸 그 여자가 알게 되는 순간 너는 내 어머니처럼 될 거였다. 하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해서 별채에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채린의 눈에 하늘이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로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보 연기를 시킨 것도 세상과 단절시킨 것도 모두 아버지 나름의 처절한 보호였던 겁니다. 하늘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그 순간 하늘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어받겠다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하늘은 곧바로 다음 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송채린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재무이사를 접촉한 것이죠. 재무이사는 오랫동안 송채린의 이중 장부를 관리해온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송채린에게 약점을 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보호를 약속하며 이중 장부의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장부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상태인 하늘은 말 그대로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오히려 자유로웠죠. 하늘은 성진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을 한 명씩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송채린이 그동안 빼돌린 자금의 증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명식 날 제가 돌아갑니다. 그때 누구 편에 서실 건지 미리 결정해 두십시오. 하늘의 눈빛에서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주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송채린은 점점 불안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절벽 아래 강을 수색해도 하류까지 뒤져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송채린의 잠을 빼앗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고함을 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도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송채린이 흔들리는 틈을 노려 그룹 자금을 슬금슬금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죠. 송채린의 꼭두각시 노릇은 이제 그만하고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늘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준에게 익명으로 송채린의 해외 비자금 내역을 보냈고 이 정보를 손에 넣은 도준은 송채린을 정면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이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하늘은 지명식 당일 사용할 대형 스크린 해킹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행사장의 영상 장비 설계도를 입수해 송출 경로를 분석했고 원격으로 영상을 끼워 넣을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경찰 내부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가 송채린과 오래전부터 결탁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수사 의뢰 경로를 일반 경찰이 아닌 검찰 특수부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낮에는 증거를 모으고 밤에는 걷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휠체어 없이 장시간 걸을 수 있어야 했고 지명식 날에는 당당히 두 발로 서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으니까요. 다리가 풀려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채린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킬러들이 은신처 근처까지 접근해 오고 있었고 포위망이 급격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일부러 노출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 킬러들을 유인한 뒤 미리 계획해둔 경로로 따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표정은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복수의 무대는 확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이 아닌 송채린과 도준의 지명식.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송채린이 비서실장을 납치했습니다. 한밤중에 비서실장의 차를 가로막은 킬러 셋이 그를 끌어내 어딘가로 데려갔고 다음 날 하늘의 전화기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비서실장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를 대면 살려준다. 하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버지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은 킬러들이 비서실장을 감금해둔 장소를 역추적했고 직접 구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송채린은 하늘이 비서실장을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건물에 진입하는 순간 사방에서 킬러들이 나타났고 하늘은 포위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3개월간 밤마다 훈련해서 겨우 세운 그 다리였습니다. 피가 바지를 적시며 흘러내렸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를 갈아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간신히 은신처로 돌아왔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니 수집했던 증거 데이터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송채린이 고용한 해커가 원격으로 침투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절벽 사건 영상 파일의 절반이 손상되었고 킬러들의 거래, 장부 사진 상당수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깨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화면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악재는 연이어 밀려왔습니다. 법원에 몰래 접수해 두었던 상속권 유효 확인 소송이 반려된 것입니다. 송채린과 결탁한 경찰 고위 간부가 법원 쪽에도 압력을 넣은 결과였죠. 서류가 돌아오며 찍힌 반려도장이 하늘의 마지막 법적 방패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언론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하늘이 과거의 별채에서 혼잣말을 하며 벽을 치는 CCTV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바보 연기를 하던 장면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 없었죠.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 행방을 감춘 페류나 정신질환 이력의 재벌가 아들. 댓글창은 하늘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고 하늘의 이름 석자는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도준이 움직였습니다. 하늘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도준은 직접 사냥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송채린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죠. 부하들을 이끌고 하늘이 있을 만한 장소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고 포위망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하늘은 부상당한 다리를 끌고 빗속을 뚫어야 했습니다. 은신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바닥에 쓰러졌고 차가운 빗물이 상처를 적실 때마다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 순간 밀려오는 무력감이 하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송채린의 이중 장부를 넘겨주었던 재무이사가 다시 배신한 것입니다. 송채린이 재무이사의 과거 횡령건을 들이밀며 협박했고 결국 재무이사는 하늘에게 넘겼던 장부가 사본이 있다는 사실을 송채린에게 고백해버렸습니다. 하늘의 카드가 하나 더 무력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송채린은 기세를 몰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강 회장의 진짜 유언장을 서재 벽난로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것입니다. 타들어가는 종이를 바라보며 송채린은 비로소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유언장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가짜 유언장에는 당연히 도준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하늘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리 부상 부위가 감염되어 고열이 치솟았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바닥에 쓰러진 하늘의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눈앞이 아른거리며 어머니의 얼굴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의식을 붙들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은신처마저 발각되었습니다. 도준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을 때 하늘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동안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서류 증거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은신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하늘의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주머니 속 USB 하나뿐이었습니다. 파손된 디지털 파일에 복구 데이터가 담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송채린은 승리를 확신하며 지명식 일정을 다음 날 오전으로 앞당겨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수배망까지 좁혀오며 하늘에게는 살인범의 누명까지 씌워졌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숨을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골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주머니 속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러질 것 같은 몸을 일으키며 하늘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겠다고. 지명식 당일 새벽 하늘은 도준에게 붙잡혔습니다. 밤새 비를 맞으며 행사장 근처를 정찰하던 하늘의 뒤통수를 누군가 세게 내리쳤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낡은 폐창고 아니었습니다.
녹슨 파이프가 천장에 엉켜 있었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기름과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준이 하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준의 시선은 하늘의 얼굴이 아니라 다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 있긴 했지만 분명히 땅을 딛고 서 있던 흔적, 스스로 걸어 다녔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도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 다리 멀쩡했던 거야?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발등을 밟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놈, 식물이나 다름없다고 비웃던 놈이 사실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겁니다. 도준은 광분하며 하늘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는 못 걷게 해줄게. 진짜로. 도준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송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채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 전화를 끄는 도준이 구석에 놓인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금속이 공기를 가르며 하늘의 다리를 향해 내려찍히려는 순간 하늘은 묶여있던 손을 비틀어 풀어내며 품속에 숨겨둔 호신용 도구로 도준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도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하 3명이 달려들었고 부상당한 다리로는 여럿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수정 열쇠에 밀려 다시 바닥에 쓰러졌고 도준이 하늘의 목 위에 올라탔습니다. 두 손이 목을 감싸 쥐었고 서서히 조여오는 압력에 숨이 끊어져 갔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고 눈앞이 어두워지는 그 끝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따뜻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도준이 손을 놓은 것은 하늘이 완전히 축 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고 그때 창고 한쪽 구석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었죠. 불길은 마른 나무 팔레트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도준은 하늘을 파이프에 묶어둔 채 부하들과 함께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연기가 천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듯했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죽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조르던 힘이 풀리는 순간 간신히 빨아들인 한 모금의 공기가 의식의 끈을 붙잡아준 것입니다. 하늘은 묶인 손목을 있는 힘껏 비틀었고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결박을 풀어냈습니다. 부러진 것 같은 왼쪽 다리를 끌며 불길 사이를 기어갔습니다. 천장에서 불붙은 파편이 떨어져 등을 스쳤고 매캐한 연기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빛, 창고 뒷벽에 깨진 환기창을 향해 한 뼘씩 몸을 끌었습니다. 폭발음이 등 뒤에서 터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힘을 짜내 환기창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풀밭 위에 엎어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화상과 찰과상이 뒤섞여 있었고 왼쪽 다리는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성진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지명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과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송채린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송채린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취임사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상처투성이 몸을 끌고 행사장 건물까지 도착했지만
정문은 삼엄한 보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옷은 찢어지고 그 으름으로 범벅이 된 하늘의 모습을 본 보안 요원들은 미친 사람 취급하며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하늘이 자신이 강하늘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세상이 기억하는 강하늘은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는 바보였으니까요. 쫓겨난 하늘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명식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송채린이 회장직 수락 서명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건물 외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높이의 방송실 창문이 보였고 거기까지 이어진 낡은 배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러진 다리로 저것을 타고 올라간다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한 손이라도 미끄러지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정말로 죽을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피로 미끄러운 두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닫고 이를 악물며 배관을 잡았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올라갈 때마다 다리에서 전해오는 고통이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방송실 창문에 손이 닿았을 때 하늘의 손바닥은 피와 녹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틀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왼쪽 다리에서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하늘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방송실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몇 초가 지나서야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방송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명식 영상을 송출하는 장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메인 스크린과 연결된 컴퓨터 모니터에는 현재 행사장 무대가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송채린이 단상 위에 서서 취임사를 읽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도준이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젯밤까지 이것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작은 저장 장치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자 파손되었던 영상 파일의 복구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손상된 프레임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며 영상을 복원해 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구율 67%, 82%, 91%. 화면 하단의 진행 표시줄이 올라갈 때마다 하늘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송채린의 취임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서명 테이블 위에는 이미 가짜 유언장과 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구율 100%. 하늘은 재생 버튼을 눌러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절벽 위 송채린이 휠체어에 앉은 하늘을 밀어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송채린의 얼굴과 행동은 누가 봐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망설이지 않고 영상 송출 시스템에 파일을 연결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와 함께 행사장 메인 스크린이 암전되었습니다. 성진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잠시 후 스크린 전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 속 절벽,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서 휠체어 손잡이를 밀어버리는 여자. 수백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송채린이 하늘을 죽이려 한 그 밤의 장면이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행사장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기자들은 반사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서명을 하려고 펜을 들었던 송채린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각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해진 행사장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송채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을 올려다보는 눈동자가 공포로 경직되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송채린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보인 첫 반응이 도망칠 준비였다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실에 설치된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목소리였지만 행사장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생중계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는 그 마이크 앞에서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들 인생이 필 줄 알았죠? 행사장의 비명에 가까운 술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 바보인 줄 알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송채린이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고 도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늘은 마이크에서 손을 뗀 뒤 방송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 셋이 달려왔지만 하늘은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의 그을음이 묻은 얼굴, 찢어진 옷, 하지만 똑바로 선 두 다리와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 보안 요원들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하늘은 복도를 걸어 행사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부상당한 왼쪽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하늘은 꼿꼿이 등을 펴고 절뚝임 없이 문을 두 손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3개월간의 밤마다 훈련, 절벽에서 살아남은 밤, 불타는 창고에서 기어나온 새벽, 그 모든 것이 이 한 걸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자 행사장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멀쩡하게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강하늘의 모습에 수백 명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송채린은 단상 위에서 경악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입에서 비명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하늘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송채린의 앞에 선 하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더니 송채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고 송채린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은 서명 테이블 위에 놓인 가짜 유언장을 집어들어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하늘에서 흩날리듯 떨어지는 모습을 카메라들이 일제히 담아냈습니다. 그때 행사장 양쪽 출입구로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였습니다. 하늘이 미리 연락해둔 검사에게 지명식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고 영상 송출과 동시에 투입되도록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특수부 인력들이 행사장 출입구를 봉쇄하자 도주는 도망치려다 출입구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하늘은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송채린이 영양제라고 속이며 먹이던 약의 성분이 혈액에서 검출되었다는 공인 기관의 분석 보고서였죠. 하늘은 그 서류를 송채린의 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저한테 드시라고 하셨던 영양제 성분입니다. 근육 이완제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유발 물질이 섞여 있더라고요. 송채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쪽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두 눈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송채린의 사주를 받은 킬러들이 자백하는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검찰 특수부에 제출했습니다. 킬러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자백 영상에는 송채린이 하늘의 살해를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체포영장을 낭독했습니다. 살인미수, 횡령, 문서 위조, 증거인멸. 혐의가 하나씩 읽힐 때마다 송채린의 어깨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주는 출입구에서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의 주머니에서는 그룹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든 전화기가 압수되었습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안쪽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한 진짜 유언장의 원본이었습니다. 송채린이 서재 벽난로에서 불태운 것은 사본이었고 아버지는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유언장을 높이 들어 올려 행사장 전체에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강 회장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 강하늘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행사장은 더 이상 송채린의 지명식이 아니라 강하늘의 귀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채린이 경찰에 양팔이 잡힌 채 끌려나가며 하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세워질 만큼 필사적이었고 울부짖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늘은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어머니를 죽이도록 지시한 손이었고 자신에게 독을 먹인 손이었으며 절벽에서 밀어버린 손이었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송채린의 손가락에서 바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죠. 송채린에게는 살인교사, 살인미수, 횡령, 문서 위조 등 무거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도준에게는 폭행, 강금, 횡령 공모로 징역 15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법정에서 송채린은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고 도준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도소의 다른 독방에 수감되었는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꾸미고 함께 누렸던 사이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지명식 날의 영상은 전국 뉴스를 넘어 해외 매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재벌가의 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와 복수를 완성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경악했고 얼마 전까지 하늘을 페르나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늘이 성진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날 하늘은 아버지가 앉았던 회장실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오후 햇살이 책상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서랍에서 아버지의 안경을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렌즈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이 안경 너머로 아버지가 보았을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 자리에 앉아 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늘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안경을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임 후 하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별채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별채의 벽을 무너뜨릴 때 하늘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콘크리트 먼지가 피어오르고 지붕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은 그 안에서 보낸 수년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땀에 젖어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방 송채린이 건네는 약을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기던 순간들, 도준의 구둣발 아래에서 고통을 참아내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먼지와 함께 흩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별채가 있던 자리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하늘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의 가족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송채린이 체포된 직후 검찰 특수부가 가족을 감금해둔 장소를 급습했고 비서실장의 아내와 딸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은 하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만 하늘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아버지 곁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요. 비서실장은 이후 하늘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성진그룹의 재건을 함께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던 소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 기업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젊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승계받은 후 첫 행보로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송채린에게 빌부터 이익을 취했던 임원들, 뒤에서 자금을 빼돌리던 간부들, 하나같이 자리에서 쫓겨났고 성진그룹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도 달라졌습니다. 송채린이 채워놓았던 화려한 장식품들, 값비싼 그림들, 번쩍이는 샹들리에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대신 하얀 벽과 나무 가구, 투명한 유리창으로 채워진 정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집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투명한 집으로 바꾼 것이죠. 하늘은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법률지원센터를 사비로 설립했습니다. 가정 내 학대, 재산 갈취, 부당한 후견인 제도의 피해자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센터의 개소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싸움은 달라집니다. 성진그룹의 주가는 하늘의 취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젊은 회장의 투명한 경영 방침에 신뢰를 보냈고 성진그룹은 비로소 그늘에서 벗어나 햇빛 아래 서게 되었습니다. 가끔 하늘은 혼자 절벽을 찾아갔습니다. 송채린이 자신을 밀어버렸던 바로 그 절벽이었습니다. 난간 너머로 거친 바람이 불어왔고 아래로는 까마득한 심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눈을 감으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어느 봄날 하늘은 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은 하늘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묘비 위에 꽃잎을 흩날렸고 어디선가 새가 울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도 엄마 곁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늘은 묘비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진그룹 본사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차에서 내려 마지막 구간을 걸어갔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어깨 위로 쏟아졌고 나뭇잎 사이로 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하늘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수함 대신 깊고
날카로운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 속에는 따뜻한 빛도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겪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믿기로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젊은 시절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귀주의 용장이라는 오지로 유배되었습니다. 독이 든 물, 풍토병, 암살 위협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절박한 어둠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훗날 이것을 용장대오라 부르는데 이때 왕양명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파산중적, 방시진철이라. 쇠와 돌이 부딪혀야 비로소 진짜 쇠붙이를 알 수 있다. 시련이 없으면 자신의 진짜 힘도 모른다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 속 하늘도 그랬습니다. 독을 먹이고 절벽에서 밀어내고 불 속에 가두어도 끝내 부서지지 않았던 건 고통이 오히려 그 안에 숨어있던 강철 같은 의지를 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밤을 견뎌낸 사람만이 자기 안에 얼마나 단단한 것이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자신의 진짜 힘을 다 꺼내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